자, 이제 계속해서 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시행 전체 그림 다시 한번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의 절차라고 하는 것은 건설계획이라고 하는 사업 시행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작성해서 확정지는 과정 사업 시행 인가라고 하는 게 하나의 축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건설계획의 확정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5평짜리 아파트를 100세대를 짓기로 한다. 32평짜리 아파트를 뭐 200세대를 짓기로 한다. 이런 식의 내용을 아우르는 계획을 사업 시행 계획이라 부릅니다. 참고적으로 이 사업 시행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공부했던 주제 정비 계획이라고 하는 것에 맞춰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즉 시군구청장이 재개발 재건축할 때 건폐율이 얼마다, 용적률이 얼마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정비 계획을 통해서 주거든요. 그래서 자, 이 조합인 시행자, 주로 조합이 중심이 되는데 이 시행자가 이 사업 시행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작성할 때 내 멋대로 여기다 5,000세대 아파트를 짓겠다. 이건 안 되고요. 바로 정비 계획이라고 하는 것에 적합하게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해서 확정을 짓게 됩니다. 해서 사업 시행 인가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 단계 공급 계획. 자, 그러면 25평짜리 A형 타입은 누구한테 분양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 이걸 이름하여 관리 처분 계획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또는 관리 처분 계획, 요거 확정 짓는 것을 인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건설 계획도 공급 계획도 기본적으로 시군구청장이 인가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건설 계획 확정되고 공급 계획 확정이 되게 되면은 인가된, 나중에 나오는 단계가 인가된 사업 시행 계획 따라서 공사가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는 것을 준공 인가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인가된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에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전의 고시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고시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 발표한다라는 의미가 되게 될 것이고, 보통 조합인 시행자가 소유권 이전에 드리겠습니다. 약속했던 대로 인가된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에 드리겠습니다라고 발표하는 것을 이전의 고시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요, 정비사업의 기본 절차는 사업 시행 인가, 그다음에 관리 처분 인가, 그다음에 준공 인가, 그리고 이전의 고시라는 크게 네 단계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게 기본 뼈대. 다만 이 사업 시행 계획서라고 하는 것은 내 멋대로 조합 마음대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정비 계획에 맞춰서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쟁점을 정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업 시행 계획에 관한 쟁점 한 3개 나오나요? 해서 크게 3가지 정도의 챕터가 나오게 되는데, 먼저 사업 시행 계획의 내용에 관한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만서도 자, 이게 이제 건설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뉘앙스를 삼아봤어요.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 관할과 건축물 배치 계획을 포함한다라고 해서, 자, 그러니까 이 아파트 단지 안에 몇 개 동에 건물을 지을 거냐, 아파트를 지을 거냐라고 하는 거, 이제 토지 이용 계획 또는 건축물 배치 계획에 관한 부분이 될 테고요. 두 번째 101동은 몇 층으로 할 거냐, 높이는 얼마로 할 거냐라고 하는 거, 102동은 높이를 얼마로 할 거냐, 용적률, 자, 연면적 얘기하는 거죠. 이거 얼마로 정할 거냐 라고 하는 내용들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1번, 2번을 통해서 자, 바로 건설 계획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논의의 대상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감에 있어서는 건물, 자, 주택만 짓는 게 아니죠. 소위 이제 정비 기반 시설이라고 하는 개념과 공동 이용 시설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죠. 앞에서 우리 용어 정의할 때 정비 기반 시설 뭐가 있었습니까? 도로, 뭐 상하수도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종류 더럽게 많아서 외우지 말자. 그리고 공동 이용 시설이라고, 이걸 외워달라고 그랬어. 자, 아까 우리가 이제 조합 관련해서요, 조합의 설립 동의 요건이라든가 또는 조비 시비, 이게 이제 출제 빈도가 높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최근 한 5, 6년 사이에 가장 많은 출제가 되는 게 공동 이용 시설과 정비 기반 시설을 비교하는 것이 출제 쟁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 공동 이용 시설 다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웠습니다. 놀마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축이 됐었죠. 자,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이라고 놀마작. 그 다음에 구세주는 언제 온다? 화수. 그래서
구세화수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됐었죠. 해서 자 구판장이라고 하는 거 세탁장이었나요? 그 다음에 화장실 수도라고 하는 거. 자, 요런 게 공동으로 이용하는 구판장, 공동으로 이용하는 세탁장, 공동으로 이용하는 화장실, 공동으로 이용하는 수도 이런 얘기 구세화수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어려웠던 거 탁어당이라고 이렇게 갔었죠. 타가서 어린이집, 그 다음에 경로당이라고 하는 거 해서 놀마작 구세화수 타거당, 놀마작 구세화수 타거당 이렇게 공동 이용시설을 정확히 외우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정비 기반시설과 공동 이용시설을 비교하는 게 그렇게 많은 출제 포인트가 된다. 자, 지금 기억 안 나더라도 여러분들은 놀마작 구세화수 타거당이라는 키워드, 놀마작 구세화수 타거당이라고 하는 놀마작 구세화수 타거당. 최근 문제 제일 더러웠던 게 바로 공동 이용시설 아닌 걸 고르시오. 유치원 이렇게 뽑았습니다. 유치원은 없지요. 해서 놀마작 구세화수 타거당이라고 하는 거 해서 저 결과적으로 이 사업시행 계획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당연히 모두 포함이 된다. 바로 사업시행 계획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이렇게 자 바로 자 건물 짓고요. 정비 기반시설 공동 이용시설 설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이 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특히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 재건축은 그래서 좀 형편이 되는 동네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사시는 분들. 자, 물론 이제 그 아파트 세입자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재건축할 때. 그런 경우 있잖아. 강남 뭐 유명한 뭐가 있지? 음마 아파트 뭐 이런데 돈 없어가지고 그냥 전세 10억에 살고 형편 되게 어려운 이거 아니란 얘기지. 그래서 지금 뭔 얘기하려고 하냐면 자 임시 거주 시설이라고 하는 거 따로 이 공부할 주제가 될 텐데 이 임시 거주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주거 환경 개선과 재개발 사업에서는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거 환경 개선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세입자 등 이런 사람들 내보내야지 어떻다 건물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토지용계, 건축물 높이, 용적률, 정비 기반 시설, 공동 이용 시설 설치 계획 수립한다고 해서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아 있는 것들 다 쫓아내야 돼. 해서 임시 거주 시설 포함한 주민 이주 대책 이것도 사업 시행 계획의 한 내용이 되게 됩니다. 자 한편 임대주택 건설 계획 작년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가 되죠. 다만 재건축 사업은 제외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든가 재개발 사업을 할 때는 임대주택 일정 비율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바로 사업시행계획서의 한 내용이 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소형주택 건설계획이라고 해서 이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제외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소형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임대주택과 약간 유사한 개념인데 내용 되게 복잡해. 그래서 일단은 지금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이 임대주택 건설 계획 제외라고 하는 게 31회 때 출제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비교해서 기억할 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있어서는 다 소형주택 건설 계획은 포함되지 않는다. 안 되는 걸 외워야 돼. 그래서 전체 뉘앙스가 사업시행 계획서라고 하는 것은 건설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기본 세 가지 축 잡아 주셔야 되고요. 임시 거주시설 뒤에서 따로 공부하실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내기 편한 거 법조문에 뭐뭐 괄호 열고 뭐뭐 제외 그런 거 가지고 내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는 따로 임대주택 건설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있어서는 소형주택 건설 계획을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출제 쟁점이 되게 됩니다. 자 다시요. 재건축에서 뭐는 빠진다? 임대주택은 빠지게 된다. 그럼 해석을 통해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임대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이 되게 된다라고 할 거. 소형주택 건설 계획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이제 주택 건설의 일부가 될 텐데 원래 사업시행 계획서가 집 짓는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제외. 자, 이걸 이제 강조를 하는 취지는 이미 재건축에서 임대주택 건설 계획 제외 이게 출제 이슈가 됐으니까 그거 다른 거 내고 싶단 말이야.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똑같은 걸 내기는 좀 그렇잖아. 그래서 약간 바꿔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소형주택 건설 계획을 위한 뭐 사업시행 계획서 이렇게 하면 틀렸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건축에서는 임대주택 제외, 그다음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있어서는 개선으로 갈까요? 개선 사업에 있어서는 소형주택 제외라고 해서
임계소 이딴 식으로 외워보십시다. 해서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는 임대주택 건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있어서는 소형주택 건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서 바로 재임계소해서 재임계소에서 여기 나머지 내용 기본 이해에 관한 영역이 되게 될 테고, 자 직접 시험에 문제 구성할 수 있는 거. 자, 하여튼 공법은 별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 출제 쟁점을 삼게 됩니다. 그래서 재임계소에서 재건축에서 2임대주택 건설계획 제외 이미 30일의 출제 포인트 32회 때 장난칠 수 있는 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어떻다? 바로 소형주택 건설계획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거의 제가 보기에는 거의 10년 주기로 구성되는 그런 문제 많은 출제는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항상 우리 정비사업 시행 절차로서 사업시행인가 관리점객인가 준공인가 이전의 고시라는 기본적인 틀 아래에서 이렇게 사업시행 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업시행 계획이라는 개념은 이런 논리구조야. 기존에 있는 주택을 싹 쓸어버리고 다 쎄려 부시고 나서 거기다 새롭게 집을 짓자라는 계획 등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사업시행 계획이라고 정의를 개념상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지문 짧아서 가끔 나오는 것이 있게 되죠. 해서 자, 요거는 문장 기니까 끝머리 가서 볼까요? 바로 존치라고 하는 거. 사업시행자 일부 건축물에 존치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업시행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조합과 같은 사업시행자가 소위 사업시행 계획서를 작성을 한다라는 얘기는 기존 건물은 다 때려 부신다는 전제가 쌓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부 건축물의 존치를 포함한 사업시행 계획서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건 이런 경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재개발, 특히 뭐 재건축을 한다 하십시다. 재건축을 하는데 이제 아파트가 한 20년 지나서 재건축을 하고 있다. 30년 지나서 재건축을 한다. 그런데 30년 지난 아파트와 달리 최근에 한 2, 3년 전에 상가를 구분 소유자가 돈을 투자해서 다 리모델링을 했다. 깔끔하게 만들어놨다. 굳이 그걸 때려 부실 필요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때 사업시행자, 일부 건축물의 존치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서 작성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항상 사이드로 내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갈 테고, 자, 임시 거주 시설이라고 하는 중요 쟁점 중에 하나가 되죠. 그래서 우리 사업시행 계획서에 아까 재임계소라고 해서 재건축 사업에서는 이임대주택 건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있어서는 소형주택 건설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고요. 자, 한편 자, 세입자 등을 위한 이주 대책으로서 임시 거주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쟁점이 되게 됩니다. 해서 자, 관련한 쟁점들을 확인을 해보면요. 자, 이게 주거 환경 개선과 재개발 사업에서만 문제가 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시험 문제 쟁점은 아니에요. 이걸 갖고 재건축 이렇게 장난치지는 않을 겁니다. 해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우리 자 정비사업 종류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제일 달동네에서 하는 것을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그 밑에 동네 재개발, 그 다음에 그 밑에 평지가 재건축,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임시 거주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재개발을 위한 정비구역 안에 세입자 이런 사람들이 또는 이제 토지 등 소유자를 할지라도 이사 갈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이 있다 해서 이분들 강제로 내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 가건물처럼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자, 정비사업이 진행된 사이에 그분들이 거기 가서 좀 이렇게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바로 임시 거주 시설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면 이 임시 거주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는 빠진다, 재건축은 빠진다라는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법은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은 재건축에서 포함되지 않는 거 임시 거주시설, 임대주택. 그래서 아까 우리 외울 때 재건축에 임 빠진다. 재건축에는 임시 거주시설, 임대주택이 빠진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소형주택 건설계획이 빠진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겠습니다.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자 또는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 이 사람이
임시 거주 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을 해서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형편이 어려운 분들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굳이 도와준다 그러면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의 의무가 되게 됩니다. 옆집 주민인 조합원이 도와줄 의무는 없어요. 그런데 이 사업 시행 계획서의 내용에 조합이 보통 시행자가 되는 사업 시행 계획서의 내용에 임시 거주 시설을 포함한 주민 이주대체 형편이 어려운 분을 위해서 일정한 공간을 확보해라 라고 조합한테 강제를 하고 있다. 조합이 무슨 뭐 산타클로스입니까?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원래 이런 임시 거주시설 이딴 것들은 국가나 지자체가 세금 받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국가 지자체가 이걸 세팅을 하기에는 너무 복잡해. 왜? 누가 형편이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알 게 뭐냐고. 그 동네 사람이 제일 잘 알지. 그래서 조합으로 하여금 사업시행계획서 내용에 임시거주시설, 자,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시행계획서 내용에 임시거주시설 이런 내용을 포함을 시키게 강제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자, 대신 이 사업시행자는 이 임시거주시설에 필요한 토지나 건축물에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국가 지자체한테 어떻다고요? 사용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사용 신청을 받은 국가 지자체는 이 사용 신청에 대해서 거절하지 못하고 사용료 대부료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공짜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이건 이제 화두에 던져주는 거야. 해서 일단 이게 기본이 되게 될 테고, 자, 그러면 사용 신청 관련해서 자, 이 거절하지 못하며 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쟁점이 되는데, 이건 원칙입니다. 국가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국공유 재산을 가지고 임시 거주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출제 답이 된다면 바로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이게 출제 쟁점이 되게 됩니다. 이 파트가 출제가 되게 되면, 자, 이 파트에서 틀리든 맞든 답을 구성하고 싶으면 바로 거절이라는 주제가 쟁점이 돼요. 그래서 국가 지자체 만약에 이 조합과 같은 사업 시행자로부터 지금 뭘 했다고요? 사용청을 받았는데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국가지자체는 이 문제에 조합과 같은 사업 시행자가 어떻게 한 경우, 지금 조합과 같은 사업 시행자가 지금 사용 신청을 했을 때 예외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사실 경우의 수가 몇 개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기억하실 것은 제3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그 사용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자, A라고 하는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X 토지 등에 대해서 자, 재개발,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시행자가 사용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지자체에서는 이 X 토지 부분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A라는 지자체가 이 문제의 토지에 대해서 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사용 신청을 할 당시 소유자는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당연히 A 지자체가 소유자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민법에서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는 것은 등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지, 간명이도 등기가 넘어가야지 갑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원래 A라는 지자체는 이 문제에 사용 신청을 받은 토지 공짜로 조합과 같은 사업 시행자에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미 제3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이때 뭐 우리가 민법세계는 선의 제3자 이런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이 갑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예외적으로 다 거절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내용들이 많습니다. 존치 이런 건 좀 간단한 주제가 될 테고, 결국은 재임이라고 하는 거, 개소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재건축에서는 임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 임시 거주시설, 이임대주택 건설 계약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특히 이제 임시 거주시설까지 디테일하게 구성은 안 할 거예요. 어찌됐든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자, 재개발 사업 시행자, 임시 거주시설, 국가 지자체 소유 토지 등에 대해서 사용 신청하면 거절할 수 없음이 원칙인데, 이 국가나 지자체가 제3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해 버린 경우에는 그 3자도 도와줘야 되니까 이때는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정도까지의 내용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건설 계획인 사업 시행 계획의
관한 주제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업시행 계획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사업시행 계획서 앞에서 시군 구청장이 수립한 정비 계획에 따라서 수립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오는 이슈, 이 확정 짓는 것을 사업시행 인가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시행 인가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거는 이제 중간에 나와 있는 사업시행 계획의 내용과 하나 관련이 되는 건데, 자, 이건 읽어보시고 큰 의미는 없어요. 시장 군수 등은 사업시행 인가, 사업시행 계획의 인가를 하려는 경우 정비구역에서 200m 이내 교육시설이 설치가 됐을 때 해당 지자체 교육감 등과 협의를 해야 된다 해서 경우 시장 군수가 뭘 한다고요? 사업시행 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시장 군수가 어떻다? 사업시행 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데, 이때 학교 등이 근처에 있으면 어떻다? 교육감 등과 협의를 하면 별건 아니고요. 요건 이제 다큐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 자, 어떤 적이 재개발 구역이야. 재개발 구역. 그리고 영희는 꼭 이렇게 돼 있어. 이 재개발 구역 가로질러서 학교를 가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가는 아이고요. 그런데 이 재개발 구역 재개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뒷동네 아이를 위해서까지 뭐 통행로를 확보를 해주고 이렇게 하지 않았던 게 과거의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비법이라고 하는 데서는 이 시장군수가 건설 계획을 확정을 하고자 할 때 이 정비구역에서 200m 이내에 교육시설, 바로 학교를 얘기합니다. 등이 있으면은 바로 교육관과 협의를 해. 이건 뭐냐면 중간에 통행로를 확보를 할 수 있게 해줘라.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그 TV에 다큐 이런 거 조그맣게 찍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영희가 말이에요. 신발 주머니를 빙빙 돌리면서 학교를 갑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아마 여성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영희는 어른들의 탐욕 때문에 5분 만에 갈 수 있는 학교를 30분씩 돌아서 가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사실 뭐죠? 신발 주머니 돌리고 가던 영희는 학교 별로 가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멀어져서 좋을지도 모르죠. 하여튼 그러다 치고 하여튼 그런 다큐 이런 걸 봤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꼭 말씀 하나 드렸고 별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시장 군수가 사업시행 인가를 하고자 할 때 일정한 협의라고 하는 거 큰 쟁점 안 되고 요건 던져주는 질문. 그 다음 이슈가 될 게 24회인가요? 25회인가? 바로 어렵게 나왔던 주제가 있습니다. 예치금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사업 시행자는요. 앞에 제가 설명드릴 때 시장, 군수, 토지주택공사 등 시행자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시행자가 될 수 있냐면 토지 등 소유자, 특히 재개발에 있어서 뭐가 있었죠? 바로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일 때 조합을 설립할 필요 없이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바로 앞 시간에 조합에 관한 주제를 한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게 정비사업 시행자 중에서 이제 와서 하는 얘기인데 지정개발자라고 하는 사람이 시행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정개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다른 거 아니고요. 그냥 지주입니다. 그 재개발 재건축구역에 겁나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지주. 이걸 우리가 지정개발자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지정개발자한테는 소위 이제 예치금이라고 하는 것을 예치해 해야 된다라는 명제 숫자 20%가 출제 쟁점이 됐습니다. 문장 보시고 나서 나머지 관련 쟁점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장, 군수 등은 재개발 사업에 사업시행 인가를 하고자 할 때 만약 그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때 정비사업의 100분의 20의 범주 내에서 일정한 금액을 예측해 할 수 있다. 자, 이게 24인가 23에 나올 때는 100분의 20이라는 숫자를 100분의 25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이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릴까요? 지정 개발자는 민간인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민간인이 조합도 아닌데 단독으로 사업 시행을 한다. 중간에 사업
사업이 지연되거나 등등등 문제가 아사리판이 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때 믿음이 안 가니까 야, 너한테 내가 건설 계획 사인해 주긴 하는데 인가해 주긴 하는데 너 못 믿으니까 100분의 20의 범주 내에서 일정한 금액을 예치를 해놔라. 그래서 네가 사고를 치지 않게 되면 이 돈 나중에 돌려줄 테고 사고 치게 되면 어떻다? 이 돈 가지고 뒤치다거리를 하겠다. 이게 바로 지정개발자 100분의 20 예치라는 주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주제는 우리 국토기획법에서 중요 쟁점, 나중에 건축법에서 중요 쟁점으로 논의를 할 수가 있어요. 뭔 소리냐면 인간이 믿음이 가지 않게 되면 미리 돈 받아둡니다. 예를 들어서 국토기획법에서 실시객 인가, 도로학교 공원에서 건설하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과 관련해서 실시객 인가할 때 조건부 인가할 수 있다. 조건부 인가함에 있어서 인간이 믿음이 가지 않게 되면은 이행 보증금이라는 것을 예측해 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중요치 않고요. 출제 쟁점은 자, 믿을 수 있는 사람, 바로 국가 지자체는 이행 보증금이라는 것을 예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출제 쟁점이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 논리 구조로 자, 국토기획법에서 개발 행위 허가라고 하는 파트가 있고요. 거기서 조건부 허가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역시 동일한 논리 구조. 조건부 허가를 함에 있어서 인간이 믿음이 가지 않게 되면 바로 이행 보증금, 국토기획법이 두 번 나와요. 이행 보증금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예측할 수 있다. 물론 출제 포인트, 믿을 수 있는 국가 지자체는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논의 쟁점. 나중에 건축법에 가서 보다 보면은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신고라는 건축주에게 일정한 비용 1% 공사비 1%를 미리 받아두는 제도입니다. 자, 근데 이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할 때 그 사업 건축주가 토지주택공사에 관한 지방공사할 때는 예치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논의가 돼요. 그래서 국토계획법 건축법 파트에서는 믿을 수 있는 자들은 어떻다? 예치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고 그걸 달리 정리하게 되면 재개발 사업에서 지정개발자가 시행대가 되는 경우 믿을 수 없기 때문에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범주 내에서 일정한 금액을 예측해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상당히 어려웠던 주제. 근데 24회 때인가 이게 나오고 그 후로 안 나왔어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제가 분석을 해드리는 것은 최근 8년 정도에 나왔던 것은 거의 한 95% 이상 다 분석을 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나중에 이제 기출 분석 등의 과정이 이제 그런 강의를 보시게 되면은 제가 했던 얘기 그대로 다 우리 먹습니다. 그런 문제가 또 나올 거냐? 모르지. 우리가 그런 문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떻게 알아? 가끔 어떤 분들이 물어봅니다. 이 문제가 나올 거냐, 나가냐, 안 나. 그건 점집을 가서 물어봐야지. 저는 몰라요. 뭘 낼지 그냥 출제의 마음이지. 그 마음을 어떻게 내가 알겠습니까? 핵심 이슈는 냈던 것들을 자주 내기 때문에 최소한 이거라도 외우셔야 된다. 자, 지금 제가 일반 수험사 대비 한 10%로 줄여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것도 너무 힘들어요. 내가 대가리 나쁜가? 머리를 쥐어 짜봤자 어차피 해결제가 안 됩니다. 요 정도도 버거운 거고 스스로에게 항상 용기,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거울 보면서 나 왜 이렇게 이쁘게 생겼지? 이런 이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말고 그럼 고생한다. 그냥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모습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런 단어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식 인력 관련해서 건설이라고 하는 거. 이건 따로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 너무 당연한 거야. 자, 우리 사업시행 인가가 이루어지면 나중에 아파트 건설은 뭐에 따라서 인가된 사업시행 계획에 따라서 건설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업시행 계획서의 내용에는 아파트 건설 계획뿐만 아니라 정비 기반 시설, 공동 이용 시설 설치 계획도 있었죠. 예, 그래서 사업시행자는 인가된 사업시행 계획에 따라서 건축물 설치해야 되고요. 정비 기반 시설 설치해야 되고요. 공동 이용 시설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아주 간단한 건데 이 나쁜 놈들이 이 사업시행 계획이라는 표현 대신에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설치해야 된다. 이 지랄을 합니다. 욕 나오게 만들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사업시행 계획 쓰는 건설계 그 다음에
공급 계획,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공급해야 된다. 이렇게 가면 뒤에서 비교를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하나 보셨고요. 자, 이제 사업 시행 계획 관련해서 시공자 선정이라는 개념 하나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자, 여기 26회도 구성이 됐었고요. 그거로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시공자 선정 관련해서 앞에서 조합 같은 경우는 의결 정족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설명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비 시위 할 때 시라고 하는 게 시공자의 선정. 그래서 이 정비사업 시행할 때 시공자 선정은요, 당연히 경쟁 입찰의 문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요, 공부하는 순서를 보통 시공자 선정이라고 하는 게 덩어리가 작기 때문에 조합 파트에다 붙여버려서 공부를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쭉 나열하는 것들은 그냥 법조문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체계를 정확히 분석을 해서 사업 시행 인가가 있으면 이때부터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 시공의 문제, 시공자 선정. 이건 이제 물론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을 하긴 하는데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 파트에 붙였어요. 그것도 마치고 자, 기본적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때 경쟁 입찰 이걸 외우면 안 돼. 원칙이니까 바로 예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해서 경쟁 입찰을 붙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수가 100명 이하인 정비사업은 조합 총회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한번 볼까요? 조합이 시행자가 되게 됩니다. 조비 시위라고 하는 거. 자, 의결 정족수 3분의 이상의 동의 필요했었죠. 그래서 총회에서 3분의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시공자 선정하는 원칙인데 문제는 조합원 수가 100명 이하다. 그럼 지금 몇 채 짓겠습니까? 많이 지어져요. 200세대입니다. 조합원 분양이 있고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일반 분양이라는 개념이 있거든. 많이 지어 200세대. 100인 이하면 보나마나 120세대, 110세대. 경쟁 입찰 붙여라. 그러면 누가 입찰 안 해요. 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법에서 무조건 경쟁 입찰을 붙여라. 그러면 사업 진행이 안 되잖아요. 건설사 입장에서 100세대 내외 주택 단지는 뭐 떨어질 게 별로 없다 이거지. 입찰 안 해버린다고. 그럼 시공자 선정 못하는 문제 발생한다고. 그래서 100인 이하인 조합, 조합원 수가 100인 이하일 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는 얘기는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지들이 알아서 하겠다 이런 얘기야. 해도 좋다. 또 하나.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스톱 끊어서 가야 되죠. 우리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 누굽니까? 재개발 조합이 원칙적인 시행자가 되는데 재개발 조합의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일 때 그때는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라는 얘기는 대가리 수가 머릿수가 얼마? 20명 미만이다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논리 구조야. 이때 경쟁 입찰을 붙여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20명도 안 되는 주택을 짓는데 누가 오냐고. 경쟁 입찰을 복잡하게 안 한다고. 가치가 없어서 사업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공자를 선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해석을 하게 되면은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정리하게 되면 시공자 선정, 시공자라는 단어만 나오게 되면은 경쟁 입찰 아니고요. 선정할 수 있다, 선정해야 된다라는 명제를 찾아봐야 돼. 머릿수가 좀 작은 단지에서 어떻다? 조합은 내부 교육관계, 정관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토지 등 소유자는 규약. 만약에 시장구수 주공 등 공적인 주체는 시행 규정 이런 용어를 쓰는 게 일반적인 공법의 용어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자, 바로 시공자 선정함에 있어서 경쟁 입찰이 아니어도 되는 경우. 그래서 시공자 선정 이런 것들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문제집을 볼 때 5개를 보면서 감동 먹지 말고 이런 말이 있었나? 내가 공부 더럽게 안 했는데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바로 우리가 기억할 거 경쟁 입찰이 아니어도 되는 케이스 이걸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사업시행 계획 작성 인가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공급 계획 관리 처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